이번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는 현재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의 핵무장은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사안으로 간주됩니다. 한국의 현 군사력과 경제력을 고려할 때 한국의 핵무장은 아시아 패권 질서의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상황이며 특히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빅터차 부소장의 발언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안보와 관련하여 국내의 많은 전문가들 역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보스턴 대학교에서는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두고 치열한 토론이 전개되었습니다. 오늘은 보스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든 씨의 사연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거주하는 이든이라고 하며 보스턴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국제관계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곧 세계 정세의 작동 원리를 학습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국제관계, 역사, 경제학, 정치학, 인류학, 사회학, 종교학 등 다양한 과목을 통해 국제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1월 7일에 치러질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될 것으로 많은 언론이 예측하고 있으며 트럼프 당선 시 미국의 외교 정책 및 안보 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아시아에 대한 외교 및 안보 정책이 크게 변동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아시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국가인 한국을 향한 트럼프의 폭탄 발언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집권 시기에도 한국을 향해 방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며 압박했는데 이번에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그 압박의 수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한국에게 방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며 갈등을 조장하는 도널드 트럼프의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이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까지 언급하는 트럼프는 진정한 국제 정세를 통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최근 연설에서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내비쳤는데 이는 매우 위험천만한 발언입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단행할 경우 국제 정세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입니다. 최근 저희 학과에서는 이와 관련된 수업이 진행되었고 매우 흥미로운 논의들이 오갔습니다. 지난주 정치학 수업 시간에 마이클 교수님은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경우 국제 정세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화두로 강연을 시작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스크린에 한반도 지도를 띄우신 후 트럼프가 당선되면 주한미군 철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한국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시며 이야기를 이어나가셨습니다. 주한미군의 표면적인 설립 목적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이라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과거 6.25 전쟁 직후에는 주한미군의 설립 목적이 한국을 북한의 위협에서 보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었으나 현 시점에서 주한미군의 실질적인 목표는 한국의 군사력 성장을 억제하는 데 있다고 교수님은 강조했습니다. 현재 아시아에서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가는 한국입니다. 과거부터 한반도는 내륙의 통로이자 해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목이었기에 지정학적 위치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는 주변 강국들의 야욕의 희생양이 되어 왔으며 현재까지도 이러한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국의 희생양이자 약소국이었던 한국은 육전 2.5 전쟁 이후 7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도약을 이루었으며 실질적인 아시아 패권국의 단계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무서운 성장세에 놀란 미국은 세계 경찰 국가라는 위상을 내세우면서도 중국을 견제함과 동시에 한국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해구산을 명분으로 한국이 핵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 또한 이러한 맥락과 일치합니다. 사실상 한국의 군사력은 이미 아시아 최강으로 발돋움한 지 오래입니다. 아시아의 패권국이라 불리던 일본은 이제 상대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한국의 군사력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핵 보유만 못했을 뿐 경제력과 군사력 면에서 이미 아시아를 제패하고도 남을 수준입니다.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 학생은 일본에서 온 타쿠야였습니다. 타쿠야는 저는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현재 아시아의 패권국은 당연히 일본입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한국은 일본을 능가할 수 없으며 한국보다 일본이 미국과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규모만 비교하더라도 이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은 28천여 명에 불과하지만 주일미군은 52천여 명으로 거의 2배에 달합니다. 이 숫자만 보더라도 한국보다 일본이 아시아에서 더 중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자위대와 한국군만 비교해도 군사력 수치에서 큰 차이가 드러납니다. 또한 한국은 과거 일본의 지배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아시아 최강이라는 교수님의 말씀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타쿠야의 의견을 듣자 마이클 교수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수님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타쿠야를 바라보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타쿠야 학생은 한국군과 자위대의 병력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나요? 교수님의 질문에 타쿠야는 머뭇거리다가 답했습니다. 해군력을 비교하면 일본의 최대 방공망을 보유한 함선은 49대인 반면 한국은 실 9대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지스 시스템이 탑재된 전투 수상함은 일본이 14대, 한국이 3대로 일본의 해군력이 압도적입니다. 한국과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쿠야의 답변을 듣고 마이클 교수님은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타쿠야 학생의 의견 덕분에 더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우선 한국도 일본도 핵보유국이 아니므로 어떻게 보면 대등한 입장에서 비교가 가능합니다. 일본은 열도 국가의 특성상 해군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군력만 비교한다면 한국보다 월등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죠. 하지만 상비군과 예비군의 규모부터 비교해보면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일본 자위대의 상비군은 24만 명, 예비군은 약 5만 명 수준이지만 한국군은 상비군 55만 명, 예비군 225만 명에 달합니다. 한국은 휴전 국가라는 특성 덕분에 모든 남성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어 상비군의 구성 자체가 젊고 건강한 군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자위대는 이미 연령대가 높은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사 수치뿐만 아니라 그 인력을 구성하는 인력의 생산성부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타쿠야 학생이 언급한 대로 해군력에서는 일본이 앞서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군력과 공군력에서는 일본 자위대와 한국군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대상입니다. 전차, 보병전투차, 장갑수송차, 견인포, 박격포, 자주포 등에서 한국군은 자위대와 비교해 2배에서 3배 이상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투기 부문에서는 5세대 전투기 전력이 한국이 40배나 더 우수합니다. 만약 해상자위대가 무력화되었다는 전제에 한국 해병대와 육군이 일본 열도에 상륙한다면 일본은 문자 그대로 완패를 당할 것입니다. 2024년 세계 국방력 순위에서
한국이 전 세계 5위를 차지한 것도 다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 1위는 중국이지만 사실 중국은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한국과 직접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핵이 없다는 전제에 중국과 한국이 전면전을 벌인다면 누가 이길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일본이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는 타쿠야 학생의 주장을 부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일본 또한 미국에게 중요한 국가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미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국가는 바로 한국입니다.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 중에서 육로를 통해 중국 본토까지 진격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렇기에 한반도는 중국의 중심부를 공격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반면 일본은 한국과 달리 섬나라에 불과합니다. 타쿠야 학생이 언급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주둔 병력수 차이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은 조선인민군과 조선노동당의 반란을 진압하고 중국인민해방군 북부정우 소속 육군을 견제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므로 주로 육군 전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주일미군은 양안간 전쟁 발생이나 조선인민군의 반란 혹은 한중전쟁 발생 시 해상 및 항공작전을 수행해야 하므로 주로 해공군 전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유사시 최전방을 지원하는 병참 지역이며 러시아, 중국, 북한으로부터 아시아를 방어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또한 자위대와 주일미군은 단순한 연락 채널만 있을 뿐 연합사를 구축하지 않았습니다. 카투사와 같은 증강 보직도 없는 상태입니다. 주일미군이 5만 5천 명 규모로 해외 주둔 미군 중 최대 규모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일미군은 삼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고 있으며 독자적인 작전권이 없어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지휘권 하에 있습니다. 반면 주한미군에는 사성 장군이 사령관과 한미연합군 사령관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라고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방위 분담금을 이유로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주한미군의 철수는 미국에게도 막대한 손해 독입니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어 중국과의 패권 전쟁의 희생양으로 삼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려 한 적이 있는데 이는 근시안적인 전략입니다. 또한 방위 분담금 때문에 주한미군을 철수할 테니 핵무장을 하라는 발언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핵확산 방지 조약 NPT에 따라 한국은 비핵화 국가로 분류되지만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한반도의 핵우산이 사라지기 때문에 한국은 정당하게 핵무장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이 NPT를 탈퇴하면 국제제재나 평판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하지만 한국은 그러한 제재를 두려워할 만큼 약한 국가가 아닙니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볼 때 핵 개발을 결심한 국가를 국제사회의 제재만으로 멈춘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강대국의 패권과 약소국의 안전보장은 위험을 감수하고 선택하며 도전하는 국가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 기회를 놓칠 리 만무합니다. 한국이 핵 개발 능력이 없어서 그동안 비핵 국가로 지내온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미군의 핵 개발 봉쇄 조치 때문에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을 주목하십시오.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 무기 수출 비중이 경이로울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될 만큼 그 성장 속도가 엄청납니다. 한국은 핵은 없지만 한국이 자체 개발한 현무미사일 체계는 핵을 제외하고 인류가 만든 최강의 화력이라 불릴 정도입니다. 심지어 한국은
이 미사일 체계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무5는 동시 발사 시 전술핵에 버금가는 위력이라 불리우며 사거리 600km, 탄도 중량 최대 8톤에 달하는 괴물 미사일입니다. 2023년 말부터 양산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자세한 내용은 한국이 공개하지 않고 있어 주변국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이 현무 미사일을 개발할 때 기술 난이도가 높은 고체 연료 추진 방식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에 비해 추력 조절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이 고체 연료로 현무 미사일을 개발한 이유는 바로 기습 발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액체 연료 로켓은 개발이 쉽고 추력이 우수하여 장거리 미사일에 적용하기 좋지만 산화제가 강산성이어서 발사 직전에 주입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산화제를 미리 주입해두면 로켓 내부를 부식시키거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북한이 이러한 방식을 오랜 기간 사용해 왔는데 액체 연료 로켓은 산화제 주입에 40분이나 소요되므로 전술적으로 패전의 요인으로도 꼽히기도 합니다. 한국의 현무 미사일은 이러한 과정 없이 즉시 발사가 가능해 기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놀라운 기술입니다. 현무 미사일은 외피에 스텔스 도료가 발라져 있어 대공 방어 시스템으로 요격도 어렵고 탐지조차 어렵다고 전해집니다. 현무5의 구체적인 위력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많은 전문가는 현무 더수가 핵무기와 다름없는 가공할 파괴력을 가졌다고 예상합니다. 기존 현무 미사일도 강력했지만 현무5는 재원 자체가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을 초월한 수준이며 미국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근접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무5는 킬로미터로 고도까지 치솟은 뒤 마하 12 이상의 속도로 표적에 내리꽂히는데 탄두 자체의 파괴력뿐만 아니라 초고속 낙하를 통해 탄두에 가해지는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 인공지진을 발생시켜 지하시설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은 핵 없이도 핵무기에 버금가는 재래식 무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국은 이 정도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원전 국가로서 이미 엄청난 양의 원전 폐기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CRS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추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레이저 우라늄 농축 기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수준입니다. 더불어 핵 개발을 위한 고폭 기폭 유도 장치 등의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고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가상 실험을 할 수 있는 기술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 수개월 안에 최소 수백 개의 핵무기를 생산해낼 능력이 충분합니다. 여기에 한국의 경제력과 군사력, 그리고 세계적인 수준의 반도체 기술이 결합된다면 한국이 동아시아의 패권국으로 올라서는 것은 명약 관화, 밍루어 관호 한 일입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그 순간 동아시아 패권국의 힘의 시소는 평행을 이룰 것이며 중국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까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한국이 숨기고 있는 잠재력 때문에 식은땀이 날 정도입니다. 한국의 저력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더딘 개발 속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결심하자마자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며 단숨에 세계 7대 우주강국의 이름에 올랐고 현재는 우주강국 5위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우주항공 산업을 통해 세계 질서와 경제를 주도할 야심을 품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이 핵무장의 기회까지 얻는다면 과연 그것이 미국의 이득이 될까요? 저는 미국을 위해서라도 트럼프가 추진하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의 핵무장 지지 상황은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11월에 치러질 미국 대선을 주시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바이든 정권이
계속 정부를 이끌어 간다면 제가 오늘 이야기한 문제가 생길 일은 없을 것이지만 공화당의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게 된다면 동아시아의 정세가 어떻게 변화할지 벌써부터 두렵습니다. 마이클 교수님의 강연이 끝난 후 수업에 참여한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가만 보면 한국은 정말 무서운 국가인 것 같습니다. 경제력과 군사력을 겸비했을 뿐만 아니라 한류 열풍이라는 문화적 힘으로 세계를 잠식하고 있으니까요. 1950년 전쟁으로 인해 나라가 초토화되어 각국의 원조를 받던 나라가 70년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만에 소리 없이 높은 수준의 경제 선진화와 민주화를 달성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의 문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청소년들은 이미 한류 열풍에 사로잡혀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등학생인 제 여동생도 요즘 BTS와 한국 드라마, 한국 예능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여동생은 저에게 자신은 한국 대학에 가고 싶다고 진지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아이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한국이 너무 좋고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진지하게 말하는 바람에 부모님까지 깜짝 놀라셨습니다. 요즘은 한국어를 배우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청소년일 때만 하더라도 한국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는데 대체 언제 이렇게 우리 문화 속에 깊이 파고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이 무서운 점은 소리 소문 없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다른 나라에 침투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마이클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저는 한국이 정말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또한 미국은 절대 한국과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 미국은 한국과 계속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상생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이든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알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을 비교해보니 정말 천지개벽을 할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가 참으로 놀랍고 자랑스럽습니다. 이 영상 후반부에는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해외 네티즌들의 뜨거운 반응이 소개될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하고 소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이나 커뮤니티를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오늘도 긴 사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